전 세계에서 조계종이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있느냐? 없습니다. 일본에 있느냐? 없습니다.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현재 조계종의 모태를 만든 거는 1941년도에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노 스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때 일본이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하고 통합시키려는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때 한용운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한국 스님들이 그런 거는 진짜 대단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일제강점기가 서슬이 펄한데, 근데 1941년도가 되면 진짜 이 일본 놈들이 미친 짓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다음 달부터 월정사에서 금강경 기도를 합니다. 월정사 원래 작년에 했다가 좀 쉬다가 한 3개월 정도 아니지 한 5개월 4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재편해서 재편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중흥의 군주로 등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월정사 금강경 기도를 전국에서 제일 큰 기도로 키워보겠다 라고 하는 원력을 세워서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원력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해서 월정사가 원래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월정사가 조계종의 시원지입니다. 조계종의 시원지예요. 그래서 지금 조계종 이러면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에 근원을 이렇게 올라가면 당나라 때 당나라 중기쯤에 육조 해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대단한 양반입니다. 육조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육조 혁명. 이 혁명이라는 표현을 잘 들어주셔야 돼. 혁명. 그래서 모든 사람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다 갖고 있고 그것을 발현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남종선 선불교의 시작입니다. 선불교, 중국 선불교의 시작이에요. 그걸 이제 좀 다른 선불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남종선이라고 하면 남쪽에 시작해서 그분이 어디 사셨냐면 지금 광동성 어딘지 잘 모르실 건데 광동성 하면 들어본 건 광동요리 이런 거 한두 번 정도 들어봤으면 됩니다. 그 정도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 아는 게 다예요. 그리고 그 옆에가 어디냐면 홍콩입니다. 홍콩이 좋은 데일까요? 홍콩, 상해 이런 데가 좋은 데일까요? 거지 같은 데입니다. 거지 같은 데입니다. 왜 거지 같은 데인지를 아냐면 아편전쟁 때 중국이 탈탈 털리거든요. 탈탈 털리면서 외국에 뺏기는 데잖아요. 좋은 데를 줄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할양을 해줘야 돼. 이제 두드려 맞고 땅을 일부를 줘야 돼. 그런데 좋은 데를 줄 것 같아요? 눈가를 줄 것 같아요? 아니죠. 거지 같은 데를 줬죠. 그게 홍콩, 상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데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이나 홍콩, 마카오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로는 선진국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들어오면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떡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 강남 개발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이 조선시대 내대로 사람 제대로 사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고 싶죠. 살고 싶죠. 그래서 뭐 배산 임수가 어떻고 그다음에 큰 강이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풍수지리에서. 됐고 강남이 좋습니다. 그런 거 다 됐고 배산 임수 좋으면 너 월정사 와서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절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시절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부산 진구 쪽, 그러니까는 초량 쪽 이런데 거기 사람 사는 데 아닙니다. 원래는 거기 외관이 있던 데입니다. 외관이 있던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 준다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동네가 찌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데는 절대 안 줘요. 아무리 내가 뺏기는 상황이라도 좋은 건 절대 안 줘.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그 촌사람이에요. 촌사람.
홍콩 옆에 있는 데가, 이제, 해능 스님 계시던 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 혁명은 다 이렇게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혁명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변방에서 이루어져요. 변방에서 이루어져. 왜? 중앙은 쥔 게 있어서 잘 놓지를 못해. 이게 놔야 혁명이 되거든. 근데 기득권자들은 이거 아까워서 못 놓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거지. 예, 그래서 혁명의 주체는 언제나 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뒤집어 엎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능 스님이 어디 사셨냐면 광동성 조계산이라는 데 사셨어요. 조계산 보림사. 지금 남화선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보림사. 그래서 그 유풍을 따른다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조계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조계종이 언제 들어오냐면 통일신라 말에 이제 여기 설악산으로 도의스님, 진전사의 도의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서 유학 갔다가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뒤에 이 강릉의 굴산사에 이제 도의스님이 개창한 건 가지산문이라고 하는 거고, 가지산문. 뭐 깊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밤에 고문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정도만 알아두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강릉의 사굴산문, 범일국사라는 분입니다. 범일국사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죽어서 신이 됐습니다. 내가 스님들 중에서 죽어서 신 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보통은 잘 나가는 스님들은 약간 신격화되기는 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부처님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범일국사는 신입니다. 대관령 신이 됐어요. 그것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신입니다.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강릉 단오제 주신이 범일국사입니다. 진짜라니까요.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국가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신입니다. 유네스코 마크가 있어. 신인데. 대단하지? 내수용 신이 아니고 국제적 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했으면 민간적으로도 널리 퍼지면서 이렇게 됐겠나라는 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계종의 시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조계종의 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조계종이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있느냐? 없습니다. 일본에 있느냐? 없습니다.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 강릉 범일국사에 이렇게 법맥을 계승하신 분 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들어본 사람,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송광사. 그때 이제 불교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송광사 가보셨습니까? 서울이 수도도 아니고 개경이 수도일 때 송광사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우리나라 끝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요. 지도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진짜 멀리까지 갔구나. 왜? 새로운 혁명을 지피기 위해서.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능 스님이 그 광동성 그 찌리한 데서 혁명의 불길을 일으켜서 지금 선불교를 끌어올렸던 것처럼 진울 스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 총구석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대가 사람을 만들어요.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데 영웅들은 사람이 시대를 만듭니다. 진울 스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16국사 어쩌고저쩌고, 정확하게는 15국사고요. 왕사까지 치면 20분이 넘습니다. 송광사에 주석하였던 왕사까지 치면 20분이 넘어요. 그때 진울 스님 쪽에서 송광사 쪽에서 사실은 조계종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천태종이 있었고, 천태종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이제 고려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천태종을 개창을 하는데 중국 유학 송나라에 유학을 가셔서 천태산 국청사가 있어요. 대단한 또 도량이 있습니다. 거기를 유학하셔가지고 내가 천태종을 세우겠다. 한국에도 고려 불교에도 천태종을 세우겠다. 이렇게 천태종을 세웠는데 천태종은 선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교종이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선종에서 사람들을 대거 이렇게 영입을 해요. 그래서 선불교가 선종이 좀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제 송광사 쪽에서 범선불교를 제창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산선문 이렇게 해서 다 독립해 있었는데, 이렇게 쪼개져 있었는데,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예전에 오일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오일남 선생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나오잖아.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딱 그 경기가 멈췄잖아. 그렇게 오징어 게임에서. 왜? 몰라? 오징어 게임에서 그 할아버지가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 생각을 딱 해서, 우리 선종은 선종끼리 하나로 뭉쳐야겠다.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외국 자본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범 롯데가 하나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롯데가 흔들려. 이러면 범 롯데가, 안 그러면 범 LG,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범 삼성, 지기들끼리는 싸우다가, 범 삼성,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산선문 중에 사굴산문이 정통이었는데, 그 당시에 송광사는 사굴산문이었는데, 사굴산문이라고 하면 이 범일국사예요. 사굴산문이라고 하면 밑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조계종, 육조 해능 스님께서 조계산에서 법문을 설하셨으니까 조계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합체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조계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얘기만 나왔는데 하나의 종파가 됐느냐?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흐리무리해져요. 좀 시간이 가면 또 약간 이렇게 희미해져. 그리고 고려시대 중기 이후부터 중기에서 말기에 이르는 원간섭기가 되면서 이제 티베트 불교 약간 복잡한 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복잡해지다가 티베트 불교는 대처성 중심입니다. 대처, 육식, 속복, 이런 거예요. 걔네들 되게 좀 웃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고려불교에 문제가 많았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 대부분 다 티베트 불교 영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걔네는 막 일종의 첩도 두고 막 이래요. 좀 되게 지저분한 놈들이거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고려불교가 약간 해롱해롱해집니다. 그리고 민중들도 이제 돌아서게 되고, 종교라면 어느 정도의 청정성은 모든 구성원이 청정할 수 있냐? 그건 안 되지. 하지만 근간은 다 청정성이 있고, 이상한 놈이 몇 놈 있어야지. 근데 티베트 불교는 그냥 이상한 게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그게 설명하려면 길어. 후기밀교, 탄트라리즘, 탄트라 불교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제가주의. 제가주의.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정화를 해내고, 선불교 전통으로 돌려야겠다. 청정성으로 돌려야겠다. 라고 해서 나오신 분이 여말삼사라고 불리는 태고보우, 나홍해근, 그 다음에 백운경한 스님입니다. 백운경한이면 잘 모르겠지만, 백운경한이 직지심체 요절, 절요를 찬술하신 자기 서곡 청공 스님이 요거 좀 해봐 이래갖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책을 하고 이 세 분이서 이걸 다 정리를 해냅니다. 이제 원간석기가 끝날 때 공민왕의 반원 정책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이제 박자를 맞춰서 이 스님들이 그런 정책 이런 식으로 불교를 개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날리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신진사대부가 커가면서 불교가 이렇게 꺾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저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그런 불교예요. 근데 지금은 마치 뭐 세탁해서 약간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태고보우 나홍핵은 백운 경안 스님에 의해서 불교가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청정성으로 돌아가면서 몸을 추스릴 때, 그때 지금 현재 한국 불교 이 조계종의 법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제일 중요한 스님이 화남 혼수 스님이라고 조선시대 마지막 국사입니다. 조선시대까지 하는 마지막 국사예요. 마지막 국사. 고려 말 조선 초까지 하는 마지막 국사. 화남 혼수 스님. 그 혼수 스님이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 북대. 북대에 살았어요. 북대. 신성함에 그쪽 신성함 쪽에 살았고, 신성함이 북대는 아니구나. 신성함 쪽에 사셨고, 그 다음에 나홍 스님이 북대 고운함에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법을 묻고 그 법을 계승하고, 이 혼수 스님의 법맥이 지금 조계종맥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존재하는 모든 조계종맥은 이 혼수 스님 법맥이에요. 근데 이 혼수 스님을 나홍 스님 제자로 볼 거냐, 태고보우 스님 제자로 볼 거냐? 저도 그렇지만 선생이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선생이 많아. 선생이 한 명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이상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아니, 공부를 여러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폭넓게 하는 거지 무슨 선생이 한 명밖에 없겠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선생님이 많다가도 나한테 진짜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선생님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도교수만 한타 쓰거든요. 지도교수만 한타 써. 제가 석사를 2개를 하고 박사를 7개인가 8개를 했는데 졸업한 게 6개인 거예요. 이제 이번 8월에 또 하나 졸업할 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굉장히 많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초반에는 맞았다 뒤에 삐뚤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그렇지 않을까?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잘 마음에 맞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지도 교수는 아닌데도 나랑 진짜 잘 맞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제자가 나는 누구 맥을 계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꼭 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제자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걸 보고 사법천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해요. 내가 쉽게 말해서 10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진짜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야. 그러면 이 10명은 나한테 다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이 선생님 가르침이 제일 좋았어. 이렇게. 그래서 혼수 비문에 보면 나홍 스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인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태고보우 스님한테도 법을 받긴 받았는데 태고보우 스님에 대해서는 비문에 요만큼도 안 나옵니다. 너무 잔인하지. 그리고 나홍 스님에 대해서는 길길이 써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에 들었던 선생님인 거지.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나홍 스님하고 동갑이에요. 야, 동갑인데 선생님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공부하는 데는 나이가 없어요. 선지식은 미치래도 선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더 엽기적인 건 나홍 스님이 출가한 지 후배예요. 절에 들어온 거는 후배라니까. 나이는 동갑이고, 절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절은 출가한 걸 기점으로 해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군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계급이 높다고 해서 꼭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애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는 애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미루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끌려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가면 한 4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미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도 제 사제 스님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절에서는 상호 존대를 합니다. 하대를 하는 건 아니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동서간에. 이게 역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애매해지지? 약간 애매해져.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우스님은 혼수 스님보다 법납도 많고 나이도 많았는데 나홍 스님은 사실 동갑에다가 출가한 지가 더 후배예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배웠어. 참, 이 혼수 스님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법을 전한 데가 북대입니다. 북대 고운암이라고 요 미르감 옆에 있어. 지금 북대. 그래서 저도 북대 쪽에 고운암을 다시 재건하는 거야말로 조계종을 바로 세우는, 거기가 조계종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인 거예요. 그런 위대한 불사가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금강경이 잘 되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실 그런 걸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원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원이 많기 때문에, 좀 바빠. 바빠.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게 이제 조계종이 여기가 시작이 되는 한국 조계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조계종이라는 명칭은 진울스님 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지금까지 내려오는 법맥에 있어서의 조계종은 요 미르감 쪽에서, 북대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고운암입니다. 고운암 쪽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계종의 모태를 만든 거는 1941년도에 상원사에서, 오대산 상원사에서 하남노 스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남노 스님이. 그때 일본이 한국 불교를 이렇게 병합하려는, 1941년이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래서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하고 통합시키려는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동종하고 선불교 중에 조동종이 있는데 그걸 섞으려고 하니까 그걸 합쳐서 하나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한용운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임재종인데 무슨 조동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에도 찾아보니까 임재종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또 임재종하고 합치려고 해요. 얘네가. 이제 됐지? 너는 임재종, 우리도 임재종. 단일한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다가 하다가 또 반대를, 한국 스님들이 그런 거는 진짜 대단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일제강점기가 서슬이 펄한데 얼마나 그게 서슬이 펄했으면 애가 울면 순사 온다 하겠어요. 순사는 진짜 개뿔다. 지금 생각해보면 개뿔다. 요즘으로 말하는 경찰, 순경 이런 거잖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는 그게 서슬이 펄은 사람들이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반대를 한다고. 근데 1941년도가 되면 진짜 이 일본 놈들이 미친 짓을 합니다. 남산에, 경주 남산에 식물원 자리에 방문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방문사. 들어보셨습니까? 방문? 들어보신 이름이에요. 이등방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을 사이에서 이거 됐잖아. 죽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통쾌한 일인데 일본에서는 그 사람이 예전에 화폐에도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사찰이어서 방문사입니다. 이등방문의 방문사.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절을 지었어. 그래서 그 절 밑에 한국 불교를 다 넣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임재종하고 합치는 것보다 더 기분이가 나쁘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거지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 종정 스님이 누구였냐면 하남노 스님이 종정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 놈들이 말을 못하게 더 이상 섞을 수 없게 한국 불교사에서는 찾아지는데 일본에는 없는 종파 이름을 찾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찾았더니 진울 스님 쪽에서 했었던 조계종이 나온 거예요. 일본에는 없어. 일본에는 없어. 그래서 처음으로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게 1941년도에 만들어지고 이게 나중에 불교 정화를 거치면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노 스님을 우리가 추모 달해제 할 때 조계종 초대종정이라고 이렇게 추모 달해제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이후로 오대산이 계속 발전해가지 못했느냐? 이유는 일사후퇴 때 아군들이 전소시키면서 여기는 뭐 불나가지고 거짓골이 됐으니까 그거를 복구시키면서 스님들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조계종의 시원지라더라. 두 번의 시원지. 예, 두 번의 시원지. 예, 한 번은 북대에서 나홍 스님의 법을 혼수 스님이 받으면서 한 번 시작된 거고, 또 한 번은 1941년에 상원사에서 이렇게. 그리고 하남노 스님이 이 절에 왔을 때 되게 좀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이 절에서 강릉포교당이 있어요. 월정사의 강릉포교당. 그거를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 와세다 대학을 나온 용창은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와세다 대학을 나오면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실수를 해서 월정사 오대산 전체가 차압이 붙었다는 투자를 잘못해서 그때 진짜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중대 정멸공에 차압 딱지가 붙었대. 진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때 참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지암 스님이라고 하는 부채 체결위원회 위원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부채 탕감 어떻게 훨 거냐. 그렇게 해서 당신 혼자는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봉은사에서 봉은사 조실을 하시면서 그 당시는 봉은사가 지금 봉은사보다 훨씬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본사였었고 그래서 거기서 선풍을 일으키시던 하남노 스님을 모셔와요. 하남노 스님을. 그렇게 해서 큰 스님이 오셔야 이게 해결되겠습니다. 안 되면 이 절 전체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오대산 전체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래서 하남노 스님이 오셔서 그때 만든 게 중대 정멸복음 봉찬기도입니다. 봉찬기도. 그걸 해서 이제 정멸복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월정사가 불나기 전만 하더라도 통도사 복음보다 중대 복음이 더 알아졌어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봉찬기도 모임에 보면 30일 본사 주지, 그 다음에 조선 총독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후원자로. 그러니까 전국 사찰에 제일 큰 스님들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잘 나가는 쉽게 말해서, 주요 인사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문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남 스님 때니까. 그래서 그 봉찬기도라는 게 있었고, 그 봉찬기도가 최근까지도 이 월정사 주의 스님이 계실 때만 하더라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흐지부지 됐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금강경 봉찬기도로 월정사를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왜 금강경이냐? 육조 해능 스님께서 가르침을 하신 주된 텍스트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금강경 같이 중요한 경전이 없다.
그렇게 해서 금강경 봉창기도라는 거를 만들게 됐다.